자, 뒤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가 맞다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1991년 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강원도의 어느 육군 부대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프로그램, 바로 우정의 무대였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가 맞다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진행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수백 명의 장병 사이에서 여러 명이 튀어나왔고 한 청년의 간절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22살 송준호 일병이었지요.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막이 오르고 뒤에서 나온 어머니를 보는 순간 준호 씨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객석 전체에 퍼졌지요. 거친 군복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던 아들의 모습은 TV를 지켜보던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날의 환한 미소가 준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 송준호 일병은 부대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군은 즉시 그를 탈영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군무이탈 체포조 DP가 투입되었고 부대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사라진 것 하나 없이 고스란히 내무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목격자도 하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991년 그날에 철통 같은 경계가 흐르던 부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35년 전 어둠 속에 묻혔던 군대에서 사라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91년 10월, 강원도 동해안의 육군 부대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기상! 우렁찬 구령소리와 함께 내무반의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소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송준호 일병의 침상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새벽 점호에서 송준호 일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무반을 확인했습니다. 침상은 비어 있었지요.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달 전 전국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날렸던 병사가 실종됐으니 간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지요. 부대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직 사관이 보고를 올렸고 부대는 즉시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군무이탈 체포조 DP가 출동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기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송일병은 여자친구와 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일병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병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부대 뒷담을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실루엣을 봤습니다. 너무 어둡고 안개가 짙어 얼굴은 못 봤지만 분명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요. 면회 이후 급격히 침울해진 병사, 새벽 담 근처의 수상한 움직임. 군은 탈영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군경찰은 부대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인근 마을 버스 정류장, 읍내 공중전화 박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탐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송일병을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그의 개인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모포는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고 전투화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세수를 하고 돌아올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군용 배낭이 그대로였습니다. 여벌 옷까지도, 통장도, 지갑도 손 떼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상 머리맡, 접힌 손수건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입대 전날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찍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 타령 쪽으로 흘렀습니다. 혹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부대 인근 야산과 저수지까지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색대가 수풀을 헤치고 저수지 바닥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 안에서도 부대 밖에서도 송준호 일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기회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군무이탈자 송준호 일병, 행방불명. 그날 담 근처에서 움직이던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송준호 일병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어머니 박정숙 씨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빌라 2층.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수사관들을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습니다. 타령이라뇨? 아닐 거예요. 제발 찾아주세요. 박정숙 씨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지요. 결혼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박정숙 씨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준하다, 빼어나다는 뜻이었지요. 그 이름처럼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8살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6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정숙 씨는 준호가 8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진단받은 지 6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박정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숙 씨의 삶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 식당 주방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공장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용역 일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준호 학원비 한 번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타령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준호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이 단순한 어머니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사관들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공장 야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미리 데워둔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따뜻하게 마셔. 박정숙 씨는 그 보리차 한 잔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 2시까지 졸음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 몰래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들키면 말릴 것을 알았으니까요. 석 달치 배달비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머니 생일날 수줍게 내민 것은 연두색 목도리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청주 시내 작은 잡화점 종이봉투였지요. 엄마, 목 시리지 말라고. 박정숙 씨는 그 목도리를 지금도 서랍 안에 고이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꺼내서 두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였지요. 군 입대 전날 밤,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 제대하고 빨리 졸업해서 우리 엄마 내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준호 씨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기 싫었습니다. 군대 보내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내내 걱정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춥지는 않은지, 선임들한테 치이는 건 아닌지. 어머니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준호가 보낸 편지들은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나 좀 힘들어.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서 잘 버틸게요. 박정숙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아들이 단순히 군 생활이 고되다고 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지에 따뜻한 말들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곧 면회 가겠다고. 하지만 그 답장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것은 그 직후였으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를 찾아주세요. 정숙 씨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수사관 앞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으로 군 수사관들은 송준호 일병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사범대학교였습니다. 준호는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준호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것들과 비슷한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서울 사범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준호와 같은 학과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타령이라는 말을 꺼내자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가 타령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친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딱 한마디로 설명이 돼요. 모범생. 그냥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늘 조심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군 규율을 어긴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다른 동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나서는 걸 싫어해서 동아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중간을 잡아주는 친구였습니다. 티 안 내고 조용히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충동적으로 타령한다는 건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전액 장학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입학 때부터 한 번도 장학금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지요. 근데 준호는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죠. 수사관들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청주 출신 동창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는 대학 동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령할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튀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혼자 키우셨잖아요. 준호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고등학교 때 코피 흘려가며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전단지 돌리기, 과외까지. 그러면서도 성적은 놓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한 번은 우리끼리 술 한잔 하자고 했거든요. 준호만 왔다가 금방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돈 아껴서 엄마한테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준호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메모를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진술이 쌓일수록 타령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여자친구 이수진 씨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수사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씨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면회 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수진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요. 준호 씨네도 저희 집도 사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준호 씨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돈 벌 궁리를 하기보다는 그저 잡히지도 않는 자기 꿈만 쫓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섯을 퍼런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3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낼 자신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신 겁니까?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이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 임신 중입니다. 수사관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준호의 아이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실을 며느린 날 준호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타령 동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군 생활의 무게를 버텨오던 병사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지요. 수사는 다시 타령 쪽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내내 수사관 한 명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 사진이었습니다. 침상 머리맡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지금까지 조사한 송일병의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사진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제대하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효심 깊은 아들. 의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탈영병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도망쳐도 결국은 어딘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통장을 건드리거나, 배가 고프니 아는 사람을 찾거나, 몸이 지치면 익숙한 곳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것이 수조가 탈영병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준호 일병은 달랐습니다. 실종 이후 그의 통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인출이 없었습니다. 당시 준호의 통장 잔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군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었지요. 그 돈이 실종 이후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탈영 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취한 지인도 없었습니다. 군대 수색조는 준호의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청주 고향 지인들까지 모두 접촉해서 확인했습니다.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쪽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탈영 후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에게조차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었더라면 찾기가 쉬웠을까요? 그리고 그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군용 배낭, 여벌 옷까지, 지갑, 통장, 그리고 침상 머리맡에 어머니 사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탈영을 계획한 병사라면 최소한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돈 몇만 원이라도, 옷 한 벌이라도 챙겼을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부대 인근 야산을 다시 뒤졌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능선을 넘어 골짜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도 의심해서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강릉 시내 여관과 고시원, 버스터미널 주변 노숙자 시설까지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송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체조차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탈영병 수색에 쏟을 수 있는 인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흐지부지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군과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군무이탈자 송준호 일병, 행방불명. 그렇게 준호는 서류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정숙 씨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박정숙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부대 앞까지 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죠. 제발 더 찾아달라고. 우리 아이는 탈영할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정중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준호가 다녔던 서울 사범대학교 주변을 돌았습니다. 혹시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지, 연락이 온 친구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청주 고향 일대 골목마다 다녔습니다.
아들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봤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강원도로도 다시 갔습니다. 부대 근처 마을 주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읍내 시장 상인들에게도 물었죠.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슈퍼마켓 주인까지 못 봤다는 말만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 2년 동안 박정숙 씨가 신고 다닌 운동화가 3켤레였습니다.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신었습니다. 교통비가 없는 날은 먼 길을 걸었습니다. 밥을 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그리 두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어미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들을 찾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준호의 방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돌아올지 몰라서였습니다. 방 안은 준호가 입대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교육학 책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준호가 중학교 때 써붙인 좌우명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바래고 모서리가 접힌 종이였지만 박정숙 씨는 떼지 않았습니다. 아들 밥그릇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때마다 2사람 분을 차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이 식어도 그대로 두었다가 혼자 치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2사람 분을 차렸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내 밥 한 그릇만 두고 밥을 먹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만 차리면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소식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1993년에는 대전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청주 시내에도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씨의 시간은 1991년 가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1993년 가을, 박정숙 씨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을 찾는다는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찾아와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지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는 어머니. 연락처와 함께 준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신문을 2손으로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신문 속 아들의 얼굴은 21살이었습니다. 입대 직후에 찍은 증명사진이었지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손끝으로 아들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찾을게. 꼭 찾을게. 그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어느 경찰서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일병은 탈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 안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은 부대 뒤편 야산, 병사들이 쉬러 가던 소나무 숲 아래 묻혀 있을 겁니다. 편지를 받아든 수사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죠. 펜이 여러 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 보였습니다. 쓰는 내내 손이 떨렸을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장난이나 허위 제보라 치부하기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무반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말해드리겠습니다. 송준호 일병이 자대에 배치된 것은 1991년 초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육군부대 소총 중대 3내무반. 그날부터 준호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심에는 최태진 병장이 있었죠. 입대 4년차 병장 중에서도 가장 기수가 높은 선임이었습니다. 내무반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성실하고 군기 잡힌 병사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내무반 문이 닫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혹행위는 준호가 배치된 첫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밤새 완전 군장을 시키거나 내무반 구석에 얼차례를 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 병장은 준호를 내무반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핥아! 준호는 굳어버렸습니다. 선임들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키면 하라고. 개처럼 기어서 핥으라고. 준호는 결국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무반에는 비릿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최 병장은 치약 한 통을 통째로 꺼내 준호의 입속에 짜 넣었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몸을 뒤틀며 구역질을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선임들은 그 장면을 보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 고문도 있었습니다. 준호를 바닥에 눕혀두고 1.5리터짜리 생수병을 기울였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물에 준호는 발버둥을 쳤지만 선임들이 팔과 다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준호의 눈과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혹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가혹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최 병장은 안티프라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직접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했죠.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메웠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죽이며 버텼습니다. 선임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여러 명의 선임들이 돌아가며 준호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만행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였습니다. 최 병장은 준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든 카드였습니다. 비상금이었죠. 최 병장은 그 카드를 들고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 카드 명세서에는 알 수 없는 업소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카드로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갚아야 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들은 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왔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반 전체가 최 병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신고하면 보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고생하며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이렇게만 썼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서 잘 버틸게. 그 힘들다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 뒤에 수개월치의 고통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991년 10월 여자친구 이수진 씨의 면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면회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침상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병장이 또다시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유는 없었죠. 그냥 늘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야, 송준호. 너 우정의 무대 주인공이라며? 엄마 보고 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준호를 세워두고 귀싸대기를 올렸습니다. 다시 때렸습니다. 선임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맞으면서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던 준호가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군대에서 짓밟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최 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무반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최 병장이 옆에 있던 엿기를 집어들었습니다. 5kg짜리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호에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내무반의 정을 깼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내려찍었죠.
선임들도 달려들었습니다. 군홧발이 오갔고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쇠무게에 실린 폭력 앞에 준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축 처져 버렸습니다. 잠시 뒤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내무반의 신음소리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왔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지옥 같던 내무반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병사들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준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안 났죠. 누군가 손을 뻗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태진 병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은 눈으로 내무반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씩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 병장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도 본 게 없는 거다. 송준호는 새벽의 담을 넘어서 탈영한 거다. 알겠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최 병장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오늘 밤 송일병은 탈영했다. 담을 넘는 걸 봤다. 그게 전부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무반 안에는 22살 청년의 주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검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최 병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치워야 한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부대 안에 인기척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시신을 군용 담요로 감싼 후 여러 명이 나눠서 들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내무반 문을 열었죠. 어두운 복도를 숨을 참으며 움직였습니다. 내무반 뒤편 철조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최 병장이 선임들을 데리고 가끔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부대 뒤편 야산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었지요. 후임들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던 아지트였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지만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최 병장이 발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묻어버리자. 삽을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팠습니다. 손목뿌리가 걸렸습니다. 큰 돌이 나왔지만 그래도 치우고 팠습니다. 흙이 파이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숲속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군인들 여러 명이 함께 팠으니 깊이 들어갔습니다. 대강 3m 가까이 판 것 같았죠. 남자 여러 명이 밤새 번갈아 판 구덩이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준호를 담요째 내려놓았죠. 군용 담요가 서서히 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위로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오르내리고 흙이 쌓였습니다. 소나무 낙엽이 흩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돌 몇 개를 위에 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삽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각자 침상으로 돌아갔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준호, 당직 사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송준호 일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상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누군가 담을 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병장이 어제 보초를 선 김상병에게 시킨 짓이었지요. 수사가 열렸습니다. 수색조가 출동했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맞췄죠.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숲 3m 아래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도, 수사관들이 탈영 경로를 쫓는 동안에도 준호는
그 차가운 흙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게 알바를 하고 어머니 생각을 하며 돈을 성실히 모으던 그 청년이, 연두색 목도리를 엄마에게 사주던 그 착한 아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꿈을 가졌던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무반에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권혁수 이병이었죠. 준호와 같은 내무반 소속이었습니다. 입대 시기가 준호보다 조금 늦었던 후임이었지요. 나이는 준호보다 1살 아래였지만 둘은 유독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군대 안에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었지만 권이병에게는 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야간 근무가 겹치는 날이면 나란히 서서 하늘의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권이병 앞에서였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교단에 서고 싶어. 형편이 어려운 애들 곁에서 돌봐주는 선생님. 권이병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준호가 사라지기 며칠 전, 권이병은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갔습니다. 20일짜리 휴가였죠. 휴가 나가기 전날, 혁수야, 선물 사오지 말고 조심히만 다녀와라. 나가서 엄마 볼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다. 하며 웃어주던 준호였습니다. 휴가를 나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잤습니다. 군대 밖에 평안한 일상이었죠. 그리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권이병은 그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병사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선임들, 어딘가 굳어있는 공기. 송준호가 탈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이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가 탈영을요? 그 사람이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권이병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까지도 늘 어머니를 걱정하던 아들. 힘든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몸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 흔적도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것이 권이병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의 태도가 걸렸습니다. 탈영병이 나온 내무반이면 당연히 술렁여야 했습니다.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임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호에 대해 묻지 않았죠. 찾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권이병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권이병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끝에서 최 병장과 선임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죠. 그냥 지나치려다가 단어 하나가 귀에 걸렸습니다. 야, 그거 묻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권이병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끼만 아는 데잖아.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없어. 비 많이 왔는데 흙 안 씻겨 내려갔으려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권이병은 소리를 죽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그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겼습니다. 묻었다. 무엇을? 그날부터 권이병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내무반의 동기를 떠봤죠. 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내무반 분위기가 그토록 굳어 있었는지, 왜 아무도 준호를 진심으로 찾으려 하지 않는지. 모든 진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다음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병장은 준호에게 한 짓을 서슴없이 또 저지를 사람이었습니다. 권이병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부대 밖으로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고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선임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신이 더 큰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이병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비겁한 것인지 살아남기 위한 것인지 당시의 권이병에게는 구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준호의 빈 침상을 보지 않으려 했죠. 그 소나무 숲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억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30개월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1993년 봄, 권희병은 전역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중을 나왔고 어머니가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첫날 밤을 보냈지만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역을 하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부대를 벗어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교단에 서고 싶어.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권희병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지역신문을 펼쳤죠. 별 생각 없이 지면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증명사진이었지만 분명했죠. 그 맑은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군에서 실종된 아들을 2년째 찾고 있는 어머니. 권희병은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박정숙 씨, 외동아들 송준호 일병, 1991년 10월 실종,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권희병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눈 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니면서도 아들이 이미 차가운 흙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권희병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였습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최 병장은 전역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한 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권희병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펜을 들고 첫 줄을 쓰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준호가 당해온 것들, 그날 밤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 시신이 묻힌 장소, 아는 것을 모두 적었습니다. 봉투에 발신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가까운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은 감식반을 대동하고 부대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그 장소는 민간인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삽을 들고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돌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편지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삽이 흙을 팠습니다. 한 번, 두 번. 깊이 내려갈수록 흙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3m쯤 팠을까요? 삽 끝에 덜컥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흙더미 사이로 하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시신은 군용 담요에 쌓인 채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두개골의 함몰과 갈비뼈 여러 대의 골절이었습니다. 사가서 형체가 허물어져 있는 군용 담요 속의 처참한 유골 모습에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가운 흙 속에 갇혀있던 송준호 일병이 3m 깊이 소나무 숲 아래에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검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유골을 하나하나 꺼내 살폈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뼈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건 맞아 죽은 겁니다. 갈비뼈 7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방향과 형태가 둔기에 의한 충격이었습니다. 두개골에도 함몰 흔적이 있었죠. 가슴뼈 역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준하는 강도의 반복적 외력에 의한 사망.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 치인 것과 맞먹는 수준의 충격 강도. 5kg짜리 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군홧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무반 병사들의 현재 거처를 파악했습니다. 전역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주소 추적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환된 것은 최태진이었죠. 전역 후 그는 인천에서 작은 운송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얼굴이었죠. 수사관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뻔뻔하게도 타령 아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수사관이 부검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갈비뼈 7개, 두개골이 심각한 함몰. 최태진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깍지를 꼈다 풀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사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기다렸죠. 5분이 지났을까요? 어쩌면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최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반성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선임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기가 찼지만 자백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도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죠.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태진의 자백이 있었고 부검 결과가 있었고 편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결국 가혹행위에 가담하고 시신 은폐에 동조한 병사 5명 전원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년 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태진은 폭행치사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가혹행위의 전말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바닥에 가래침을 핥도록 강요한 것,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인 것, 물 고문, 성적 가혹행위, 신용카드 착취.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최태진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선임 병사들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서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신 은폐에 동조한 나머지 병사들도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무반 전체가 2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박정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는 내내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최태진이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가는 순간 박정숙 씨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숙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자식을 가슴에 묻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교육학 책들이 먼지를 쌓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래고 모서리가 접힌 종이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박정숙 씨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군대 보낼 때 엄마가 너 손을 잡고는 놓기가 너무 싫었어. 근데 꾹 참았어. 남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고, 씩씩하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버스 타고 멀어지는 너 뒷모습 보면서 엄마는 혼자 울었어. 너 안 보이는 데서. 보내고 나서 매일 걱정했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춥지는 않은지, 선임들한테 치이는 건 아닌지. 엄마는 네가 힘들다고 편지에 써보냈을 때도 그냥 훈련이 힘든가 보다 했어.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당장 달려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네가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는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미칠 것 같아. 혼자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버텼을까?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 연두색 목도리, 엄마 아직 갖고 있어. 서랍에서 꺼내봤어. 네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참 들고 있었어. 준호야, 선생님 됐으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됐을 텐데. 형편이 어려운 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던 너였는데. 엄마는 네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엄마는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강아지. 이제 아프지 말고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꼭 편히 쉬어야 해. 편지를 다 쓰고 박정숙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보일러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날도 밥상을 두 사람 분차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일병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선임 병사들의 집단 가혹 행위로 23세 청년이 숨졌습니다. 폭행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까지 짓밟았습니다. 10여 년 전 준호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해 임병장 사건도 터졌습니다. 총기를 든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군대 안에서 극단으로 내몰린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생겼고 스마트폰이 생겼고 세상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군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걸까요? 1991년 강원도 소나무 숲 아래에 묻힌 청년은 22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트지 않았으면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용돈을 아껴서 어머니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줬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침묵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나서면 다음 표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혁수 이병은 30개월을 버티고 전역한 뒤에야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2년 동안 흙 속에 있던 준호를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침묵은 공범을 만들지만 용기는 진실을 만듭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일이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3m 흙 속에 묻힌 진실도 결국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준호 일병의 명복을 빌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남은 생을 보내실 어머니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슬픈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